124쪽 열강의 경제 침탈입니다. 여기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개항 후 조선과 일본의 무역, 그 다음에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 대조선 무역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어떠한 입장, 어떻게 대립을 했는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이권을 어떠한 이권들을 침탈해 나갔는지,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예속시켜 나갔는지를 볼 겁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개항 후 일본과 조선, 청나라와 조선 간의 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흥선대원군이 나라 문을 걸어 잠궜잖아. 그치? 그런데 1876년 이때는 이제 대원군이 물러가고 고종이 친정을 할 때였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일본의 무력에 이제 일본이 무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개항을 하라고 요구를 하잖아,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맺게 되고, 강화도 조약의 결과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대로 개항을 하게 되지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부산이 개항을 했어. 그치? 자, 부산을 개항을 했어. 그러면 이 부산에는 여러분 이제 일본 상인이 여기 부산에 와서 상업,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일본 상인이 어디? 개항지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개항지, 부산, 원산, 인천, 여기 개항지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머물러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거류지라고 합니다. 거류지, 머물 유자야. 외국인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야, 거류지. 그리고 다른 말로는 조계라고도 하는데, 조계의 뜻은 뭐냐면, 조계는 영사재판권이 인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의 입법, 행정, 경찰 및 사법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개항지, 부산, 원산, 인천 이 개항지는 거류지이자 외국인들이 머물러 사는 거류지이자 조계지인 거예요. 조계지야. 자, 처음에 여러분 이 외국 상인들은 바로 이 개항장 동서남북으로 10리 이내에서만 거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10리라고 하면 4km예요. 4km만 여기만 거류할 수 있었어.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면 개항 초에는 여러분, 개항 초에는 내륙 지역으로 내지에서 무역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륙적인 무역행위를 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여기 개항 초기에는 무슨 무역? 거류지 무역. 거류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외국 상인들이 무역을 한 거야. 거류지 무역의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자, 여기 생산자가 있지. 예를 들면 우리 쌀을 무역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이제 농민들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거류지 외국 상인, 거류지에 살고 있는 이제 일본 상인이 있을 거야. 이 직접적인 생산자와 일본 상인은 직접 다이렉트로 교류를 할 수 없어. 왜? 이 외국 상인은 이 거류지 10리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 이 개항지를 벗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항 초 때는 바로 이 직접적인 생산자와 거류지 외국 상인을 연결해주는 누가 있다? 중간 상인이 있는 거예요. 중간 상인.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개항장 객주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개항장 객주는 바로 이 개항장 주변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 조선 상인들과 이 거류지에 사는 외국인 상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게 개항장 객주지. 그러니까 개항 초에 거류지 무역이 행해질 때는 이 중간 상인들이 부를 축적을 했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개항 초에는 여러분, 거류지 무역이 형성이 돼요. 자, 부산, 원산, 인천이 이제 개항이 되잖아요. 이 개항지에는 거류지, 즉 조계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10리, 4km, 동서남북 4km 이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거류지 무역이라 하는데, 거류지 무역에서는 바로 중간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기가 수월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체 어떠한 상품들을 무역을 했냐를 볼 건데요.
쉽게 말하면 조선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어요. 그럼 일본은 당시 이제 조선에서 뭘 가져가게 되냐면 쌀을 가져가게 돼요. 일본이 당시 여러분 이제 산업화 초기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농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에 있던 많은 노동력이 어디로? 공장으로 가는 거지. 그치? 도시로 공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는 이전보다 노동력이 줄어드니까는 쌀을 생산을 많이 하지를 않아.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쌀을 근데 생산은 많이 하지 않는데 쌀을 필요로 하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공장 주인의 입장에서도 쌀의 가격이 비싸면 안 돼. 쌀의 가격이 저미가 쌀의 가격이 싸야지만 저렴해야 되지만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줄 수가 있어요. 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임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임금을 적게 주고 싶잖아 공장 주인들은. 그러면 쌀 가격을 낮춰야 돼. 그러면 쌀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일본은 조선에게 뭘 내다 파냐면 면직물을 내다 팔아요. 면직물. 그런데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국산 면직물이 아니고 영국에서 생산하는 영국산 면직물을 내다 팔아요. 자, 여러분 여기 조선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지. 여기 일본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당시 이제 영국산 면제품이 여기 중국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중국에. 그럼 일본은 여기 중국 가서 영국산 면제품을 사와. 그리고 이거를 조선에 되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가져가고 영국산 면제품을 내다 파는 거예요. 자, 개항 초기 여러분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개항 초기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을 했으니까는 당연히 일본 상인과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겠지. 그치? 자, 당시 일본 상인은 여러분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지.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따르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에 따르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조선에서 쌀을 가져갈 때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거지. 무관세 무역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개항 초기 때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보다 쉽게 이제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자, 일본 상인은 조선에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쌀, 콩, 소가죽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야. 쌀은 이제 자기네들이 쌀이 필요하니까는 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해먹기도 했었고 조선에 또 콩이 또 질이 좋았대요. 그 다음에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군 제품을 만들 때 이 군수품이죠. 군수품을 만들 때 이제 소가죽 같은 거 필요했거든. 군함 만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쌀, 콩, 소가죽을 많이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무역 형태에서 당연히 조선의 지주들은 쌀을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는 우리 국내에는 쌀이 부족해요.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쌀값은 또 뛰겠지. 그치? 대다수 백성들은 곡물 가격이 올라서 고통을 겪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쌀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일본의 곡물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일본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걸 바탕으로 일본은 산업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개항 초기 때는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조일수호 조규 보시면 여기 이제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일본 화폐 통용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서남북 십리. 개항장에서 동서남북 십리에서만 이제 그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는 거지. 조일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이에요. 여튼 여러분 개항 초기 때는 일본 상인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모군란 이후 있죠.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모군란이 188일 때 일어나잖아. 이거를 청나라가 진압을 하잖아. 그치?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가 무슨 조약을 맺어요?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란 걸 체결하잖아. 무역조약이야. 무역조약이야. 자, 볼게요. 자,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4조가 이제 무역과 관련된 건데 2조도 나와 있으니까 2조도 한번 볼게요. 자, 범죄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의 인민이 피고가 될 때, 그러니까는 중국 인민이 죄를 범했을 때 누가 중국의 관리가 체포해서 판결한다. 이거 뭐예요? 영사재판권.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에서 죄를 지었을 때 중국 법에 의해서 판결받는다는 거지. 영사재판권이에요. 여러분 영사재판권은 치외법권 안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사재판권이거든.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으로 이제 중국 상인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영사재판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제4조를 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중국의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조선의 내지에 들어가서 영업소, 가게, 상점, 가게를 차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해서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중국 상인은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상인이 뭐 할 수 있었어? 양화진과 한성의 점포를 개설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즉 내지에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계양장을 넘어서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 허가만 있으면, 허가를 받으면, 여러분 이거 교과서와 제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허가만 있으면 이제 청나라 상인은 거류지 벗어나서 무역을 뭐 할 수 있었어?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양화진과 한성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내지에서도 허가만 있으며, 허가를 발급하며, 허가만 있으며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은 내지 통상권 을 얻게 된 거죠.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원래 개항 초기 때는, 원래는 조선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거는 일본 상인이 조선 무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 상인이 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면서 조선 시장을 빠르게 이제 잠식해 나가는 거야. 이때 이제 일본이 조선과 조일 통상장정이란 걸 맺게 돼요. 1883년도에. 자, 여러분 이모군란 1882지, 그치? 18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을 맺게 돼요. 내용은 첫 번째, 드디어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방공령이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최해국 대우 조항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사료 볼게요. 조일 통상장정의 사료입니다. 1883. 자, 9번이 여러분 뭐냐면, 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오고 가고 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해서 이제 관세가 이제 마련이 된 거지. 관세 규정이 생긴 거예요. 37조에 보시면 여러분 조선에서 이제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이제 국내에서 뭔가 식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조선 국내에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방공령이에요. 방공령. 근데 이제 방공령을 지방관이 내릴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2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최해국 대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조일 통상장정으로 일본이 최해국 대우를 이제 받게 됐잖아. 그러면 지금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으로 인해서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얻었어. 그럼 이거는 그대로 일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지. 즉 조일 통상장정을 맺게 되면서 일본 상인도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청나라와 일본 상인은 이제 모두 다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된 거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내지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일본이 이제 일본 상인이 개항장을 벗어나게 되니까는 중간 상인들은 타격을 입겠지. 거류지 무역에서 이제 이득을 보고 있던 이 중간 상인들은 타격을 입는 거예요. 특히 개항장 객주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개항장 객주와 같은 이제 중간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중간 상인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조선에서의 무역을 두고 청나라 일본 상인의 무역 경쟁이 심화되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영국산 면제품을 팔았잖아. 청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엇을 팔았을까?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면제품을 팝니다. 무슨 면제품? 영국산 면제품을 팔아.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온 걸 팔잖아. 그치? 근데 청나라는 바로 팔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유통 경로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팔 때 청나라가 더 가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모군란 그 다음에 1884년의 갑신정변도 청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진압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는 영국산 면제품을 팔 때도 청나라가 우위에 섰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강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선 무역에 있어서 청나라가 좀 유리하게 돌아간 거지. 그지? 여기 그래프 엄청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85년도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일본과 청나라 조선에서의 지금 무역 수입액의 비중을 볼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어. 당연히 여러분 우리 개항 초기 때는 일본 상인 중심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임모군란 이후로 청나라 상인이 이제 조선에서의 무역에 뛰어들게 된 거잖아. 점점 가면 갈수록 일본이 조선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은 줄어들고 청나라가 조선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은 높아져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93년도 여기 보시면 49%고 51% 거의 삐까삐까 비등비등해집니다. 굉장히 청나라와 일본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거를 해결할 일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가격 면에서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청나라가 더 유리하게 돌아갔지. 그래서 이때 일본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지. 무력입니다. 무력. 그래서 여러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청일전쟁이 1894에 일어나고 청나라가 지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조선에서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는 거지요. 일본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조선에서 청나라를 다 몰아내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파트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개항 초기 때 무역의 특징 일본 중심이었고 거류지 무역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항장을 넘어서서 내지로 들어왔을 때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영상에서는 패들렛의 문제를 풀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패들렛의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특히 경제 파트는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